문안 2025년 가을 40호 스토리 몸과 마음 두 개의 근육으로 사는 법. 흔히 우리는 젊음을 나이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 그 단순한 도식은 무너진다. 40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새로운 배움을 즐기며 50에도 여전히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0대임에도 이미 무기력과 피로에 찌들어 늙은 사람처럼 사는 이들이 있다. 젊음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지닌 힘이다. 고대 그리스 시인 핀다로스는 인간의 나이는 그가 지닌 영혼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고 세계를 향한 호기심이 꺼지지 않는 한 인간은 언제든 젊다. 그러나 현실은 이 젊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 사랑이 배신으로 변하고 믿었던 사업이 무너지고 몸은 예고 없이 병에 걸린다. 치통 하나에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인간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이라고 단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젊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영양제를 먹고 최신 건강법을 찾는다. 그러나 젊음을 늦추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고통과 마주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데 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된다. 고통은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시험을 망치면 내 인생은 끝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마음속에선 시험을 망친 후에 끔찍한 미래가 끊임없이 상영된다. 결국 불안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고 실제로 시험을 망친다. 사건보다 해석이 먼저 사람을 무너뜨린 것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도 그렇다. 그는 분노와 억울함에 휘둘려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며 울분을 토한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다. 현실의 문제 해결보다 감정의 회로 속에서 맴돌다 결국 더 큰 손실을 입는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라고 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실제보다 과장된 해석에서 증폭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바로 투쟁, 도피 반응이다. 투쟁 도피 반응, 원시의 그림자가 현대를 지배하다. 투쟁 도피 반응은 원시 인류가 맹수와 마주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본능적 시스템이다.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심장은 쿵쾅거리고 호흡은 가빠지고 혈액은 소화기관에서 팔과 다리로 몰린다. 몸 전체가 순간적으로 전투나 도망에 최적화된다. 이 장치는 수십만 년 동안 인류의 생존을 보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호랑이가 없다. 대신 상사의 꾸중, 미래에 대한 불안, 출퇴근 지하철에서 겪는 몸싸움, 스마트폰 속 알림이 뇌에는 호랑이처럼 인식된다. 뇌는 현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원시적 방식으로 반응한다. 투쟁 반응은 위협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려는 반응이다. 몸은 즉각 전투 모드에 돌입한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얼굴은 붉어지며 목소리는 높아진다. 원래는 맹수와 싸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직장에서 상사가 보고서에 작은 오류를 지적했을 때 마음은 그것을 생존의 위협처럼 받아들인다. 순간적으로 왜 나만 지적하냐는 말이 튀어나온다. 회의 석상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면 토론을 넘어서 언쟁으로 치닫는다. 도로 위에서는 끼어든 차량에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지른다. 모두 투쟁 반응이 일상에 침투한 모습이다. 투쟁 반응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해치고 신뢰를 무너뜨린다. 결국 생존이 아니라 고립으로 이어진다. 다른 갈래는 도피다. 뇌가 싸우면 질 것이고 살아남으려면 달아나야 한다고 판단할 때 도피 반응이 발동한다.
그러나 현대인의 도피는 들판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으로 숨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해야 할 보고서를 미루고 시험 공부 대신 스마트폰 속 SNS를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한다. 망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끝없는 망상으로 이어진다.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주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불안으로 되돌아오며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고대 인류가 덤불 속에 숭어 맹수를 피하던 행동과 다르지 않다. 단지 탈출구가 바뀌었을 뿐이다. 문제는 그 도피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투쟁과 도피는 원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는다. 투쟁은 불필요한 분노와 갈등으로, 도피는 망상과 시간 낭비로 나타난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투쟁 도피 반응은 기억력 저하, 집중력 손실,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 몸과 마음이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놓이면 노화는 가속화된다. 원래는 생존을 보장하던 본능이 이제는 수명을 단축하는 역설이 된 것이다. 마음의 근육, 뇌의 회로를 다시 짓는 법. 고통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음의 근육이다. 마음에는 실제 근육이 없지만 뇌는 근육처럼 훈련된다. 신경세포는 반복된 경험에 따라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한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 한다. 부정적 망상에 자주 빠지면 부정회로가 단단해지고 감사와 회복을 자주 훈련하면 긍정회로가 강화된다. 결국 마음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명상, 감사일기, 감정 관찰 훈련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의 회로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다. 미국 심리학회는 하루 10분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인다고 보고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진 생각의 색깔을 띈다고 했다. 마음 근육을 단련한다는 것은 자신을 어떤 색으로 물들일지 결정하는 일이다. 몸의 근육, 노화를 늦추는 확실한 방패.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고대 로마의 풍자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다.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장치가 아니다. 대사를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화하며 면역을 강화한다. 일본 노인보건의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평균 5에서 7년 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운동은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많은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해 인지기능을 높이고 근력 운동은 엔도르핀과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 기분을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것도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근육이다. 연세대와 한국의학연구소 연구 30에서 79세 남녀 32만 명 분석에서 허벅지 둘레가 1cm 감소할 때 남성은 당뇨병 위험이 8.3%, 여성은 9.6%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확인되기도 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반대로 허벅지가 단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활력이 넘친다. 종아리 근육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린다. 종아리의 수축 이완 운동은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올려 혈액순환을 돕는다. 종아리가 튼튼하면 뇌혈류가 개선되어 집중력과 정신적 활력도 회복된다. 노년기에 종아리 근육이 빠르게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실제 노화 속도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복근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미용 근육이 아니다. 복직근, 복사근, 복횡근은 내장기관의 지지대 역할을 하며 장기 처짐을 막는다. 특히 복횡근은 허리를 둘러싼 코르셋처럼 작동해 척추를 안정화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한다. 또한 복부 근육은 호흡에도 깊이 관여한다. 횡격막과 함께 작동하며 폐활량을 늘려주고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을 준다. 몸의 상태는 마음을 규정하고 마음의 습관은 몸을 바꾼다. 몸 근육은 생존을 지켜주고 마음 근육은 삶의 의미를 지켜준다. 투쟁 도피 본능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지만 몸과 마음의 근육은 다시 현실로 발을 딛게 한다. 결국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늙음 속에서도 젊음을 것이다.
인포. 노년을 위협하는 질병. 근감소증.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계단 오르기가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근감소증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인구 중 근감소증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자. 근감소증 유병률 2022년 기준 7.9%. 연령별 근감소증 유병률 70에서 74세 7.1%. 75에서 79세 9.9%. 80세 이상 20%. 성별 근감소증 유병률 전체 남성 6.6%. 전체 여성 9.2%. 75에서 79세 여성이 남성의 2배, 80세 이상 남녀 비슷한 수준. 근감소증의 원인. 노화로 근육 유지 능력 저하, 신체 활동 감소로 근육량 감소, 당뇨, 암,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으로 유발 또는 악화, 단백질 섭취 부족. 근감소증 예방과 개선 방법. 운동. 저항성 운동, 덤벨, 저항 밴드 등으로 꾸준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으로 심폐기능 강화. 균형과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 등. 영양관리. 매 끼니 육류,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등 섭취.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 필수 섭취. 염증을 줄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 섭취. 근육 기능과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 D 섭취와 햇볕 쬐기. 생활습관 개선. 과체중이나 저체중 모두 근감소증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적정 체중 유지.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므로 조절. 인터뷰 1.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근육. 정형외과 서재환 교수. 진료 분야. 족부, 발, 발목 질환 및 외상, 발목 관절염, 족부 스포츠 손상 및 관절경, 당뇨족부 질환. 진료 시간. 화, 오후, 목, 오전, 오후. 근육은 건강한 삶의 기반이며 기능적 움직임과 활력, 질병 예방까지 책임지는 인체의 핵심 자산이다. 신체의 기초 대사량을 높여 에너지 소비와 혈당, 심혈관 건강을 조절하며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낮춘다. 또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도 관여한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근육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근육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기관으로 심장 근육은 혈액순환을 조절해 여러 장기의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돕고 내장 근육은 소화기관의 원활한 연동 운동을 담당한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은 점차 감소하는데 40대 이후 매년 1-2%씩 근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다리 근육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많은 연구에서도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근육량 저하는 일상생활의 활동 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만성질환 발병과 회복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근육이 충분한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약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근육 관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재환 교수는 2016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근육량 저하로 인한 근감소증을 공식적인 질환으로 인정했으며 노화와 관련한 주요 건강 문제로 자리 잡았다고 말한다. 근감소증은 골격근량과 근력 감소, 신체 기능의 저하, 보행 속도, 앉았다가 일어나기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이동성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과 근육의 역할.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은 노화에 따라 근육, 힘줄, 뼈, 관절 등의 기능이 저하되며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골관절염, 요추통, 오십견, 근감소증 등이 있는데
이들 질환의 예방과 증상 완화에도 근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육이 충분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자연스럽게 분산해 관절, 연골의 손상을 막을 수 있으며 낙상과 골절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면 하체 힘이 강해져 보행과 균형 감각이 증진되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 근육량이 충분한 사람은 만성 통증, 우울감, 잔병치레, 불면증 등 노년기에 겪는 고질적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육을 단련해야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과 활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재환 교수는 근육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젊을 때부터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로 근육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령대별 근육 운동은 필수. 근육 유지와 증진을 위해 연령별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은 다음과 같다. 청년 중년, 20에서 40대. 근육량이 많은 시기이므로 근력 운동, 웨이트, 맨몸 스쿼트, 런지, 푸시업 등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최소 주 2회 이상 꾸준히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을 추천한다. 중장년, 40에서 60대. 40세 이후부터는 근육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근육 위주로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고강도 전신 근력 운동 등을 권장한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장요근, 허벅지 들어올리기, 척추 기립근, 플랭크, 레그레이즈 등 몸통 근육도 신경 써야 한다. 노년, 60대 이상. 본격적으로 근육이 감소하는 시기이므로 걷기, 산책, 가벼운 근력 운동,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아령, 밴드 운동 등을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는 매일 10에서 20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낙상 예방을 위한 하체 강화 훈련이 특히 중요하다. 고른 영양소 섭취도 중요. 서재환 교수는 운동과 함께 근육 생성과 유지에는 고른 영양소 섭취가 필수라고 말한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근육 유지를 위해 체중 1kg당 단백질 1.0에서 1.2g 섭취를 권장한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성인은 하루에 단백질 60에서 72g을 섭취해야 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화력과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육류, 생선, 두부, 달걀 등 다양한 식품으로 섭취원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뿐 아니라 적절한 탄수화물과 지방,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도 병행해야 한다. 고강도 운동 전후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품이나 필요에 따라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단, 과도한 동물성 지방, 지나친 설탕 섭취는 근육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만성 퇴행성 질환을 물리치는 핵심 자산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그 시기에 맞는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근육을 관리한다면 더욱 독립적인 삶과 활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 준비의 시작입니다. 뷰. 작은 생명의 희망과 믿음을 선사하는 곳. 일산병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경기 북부 유일의 권역모자 의료센터로 생명의 경계의 선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한 진료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관련 진료과와 전문 의료진은 하나의 목표 아래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적 진료 체계를 실현하며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고위험 임신과 분만, 미숙아 등 중증 신생아 치료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365일 24시간 가동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다학제 협진과 응급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후 30일 미만 신생아의 특수한 건강 상태에 맞춰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의료진뿐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약제팀, 행정팀 등 다양한 지원 인력이 한마음으로 아기의 건강한 내일을 지원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불안, 희망,
기쁨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의료진은 과학적 근거와 따뜻한 마음으로 가장 안전한 내일을 설계합니다. 경기 북부 모자 의료의 핵심 거점으로서 진료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대표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중증치료기관과 지역분만병원 13곳과 촘촘한 협력망을 구축해 고위험 환자가 언제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 북부 내분만 취약지의 진료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며 지역 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출산과 치료를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이곳은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경기 북부 가족의 탄생이 가장 안전하게 존중받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일산병원이 지켜내는 24시간 응급통합체계는 작은 생명에게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족에게는 든든한 믿음을 선사합니다. 인터뷰 2. 550g의 작은 생명을 지켜낸 6개월의 여정. 소아. 청소년과 윤신원 교수. 진료 분야. 신생학과 신생아 질환, 권역모자 의료센터, 희망둥이 성장발달 클리닉. 진료 시간. 화, 오전, 목, 오전. 소아외과 천호종 교수. 진료 분야. 소아외과. 소아외과적 선천성 질환, 종양, 급성질환, 소아항문질환, 소아, 성인 탈장, 위로관 수술, 관리, 피하종양, 일반외과 질환, 복강경과 로봇 수술. 진료 시간. 월, 오전, 수, 오전, 금, 오후. 태어날 때 체중이 550g에 불과했던 초극소저 체중 출생아가 일산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3.9kg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복합적인 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던 연약한 어린 생명의 치료를 위해 신생아과를 중심으로 소아심장과 소아외과, 안과, 소아재활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간 긴밀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간에 걸쳐 집중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와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던 지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돌아보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두의 노력. 초극소저 체중 출생아는 출생 시 체중이 1000g 미만인 신생아를 의미하며 극도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 생존과 치료가 매우 어렵다. 이 아기는 양수조기 파수 및 부당경량아, 주수에 비해 저체중으로 임신 24주 3일 차에 550g으로 태어나 출생 직후부터 폐 발육 미숙으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기관지폐 형성 부전, 동맥관 개존증, 소장폐쇄증, 괴사성장염, 폐혈증, 미수가 망막병증 등 여러 합병증이 동반된 상황이었다. 산모는 조기에 양수가 파수돼 지역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산병원으로 전원됐고 자궁수축억제제 등 보존적 치료를 했으나 양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제왕절개 분만을 진행했습니다. 분만장에서 출생 후 신생아 소생술이 필요해 기도삽관과 폐성숙을 위한 계면활성제를 투여해 NICU로 입실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윤신원 교수를 비롯한 NICU 의료진의 아기를 살리기 위한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1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거의 3개월에 걸쳐 기관삽관 제거 후 비침습적 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치료, 만성폐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행해 생후 149일이 되던 6월 21일에 이르러서야 산소 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심혈관, 동맥관 개존증으로 3차례 약물 치료를 시도한 끝에 동맥관이 닫혔고 혈압승합제를 2주간 투여했다. 특히 소장폐쇄증으로 생후 초기 영양 공급과 배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아외과 전호종 교수는 아기의 체중이 1.3kg에 도달했을 때 소장 절제술과 소장류 형성술을 시행했다. 이후 체중이 3kg에 도달한 시점에 소장루 복원술을 진행하며 2차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차례의 어려운 수술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회복. 신생아과에서 처음 아기 상태를 연락받은 것은 출생 후 약 3주차가 되던 시기로 식이와 배변이 원활하지 못하고 복부팽만이 있고 혈변을 보는 상태여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신생아 괴사성장염이 의심됐습니다. 아기 체중이 1kg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수술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해 정맥으로 영양을 공급해 체중이 1kg을 넘어가는 시기에 장 조형 검사를 실시해 소장폐쇄증이라는 임상 진단을 했고 수술 이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판단돼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1kg을 간 넘긴 아기의 내부 장기들은 작고 약한 상태였고, 특히 소장은 출생 이후 잘 사용하지 못해 염증과 부종이 있었다. 전호종 교수가 결정한 가장 이상적인 수술의 결과는 소장 폐쇄 병변을 제거하고 소장을 연결하는 한 번의 수술로 아기가 식이하고 배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소장 상태가 건강하지 못했고 늘어난 장과 위축된 장의 크기 차이로 연결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수술을 2번 이상 하더라도 하나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먼저 소장 주머니를 만들어 식이와 배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강내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 1차 수술을 마쳤다. 아기가 어려운 수술을 잘 이겨내고 회복했지만 만들어진 장루가 원위부에 있어 먹은 분유가 잘 흡수되지 못하고 장루로 다량 나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생아과에서 정맥 영양 공급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장시켜준 덕분에 아기는 3개월을 더 성장해 체중 3kg이 됐고 6월이 되면서 수술실에서 장루 복원술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두께가 1c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아기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은 모든 절차가 고난도의 연속이었을 터다. 그런 만큼 전호종 교수에게는 2차례 수술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아기가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것이 뜻깊은 사례로 기억된다. 아울러 아기가 건강 상태로 호전될 수 있었던 것은 신생아과의 적극적인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신생아과에서 폐질환, 감염, 영양 상태 등을 포함한 전신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수술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고 수술 이후에도 통합적인 집중 치료를 통해 건강한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아기를 위한 한마음. 현재 일산병원 NICU에는 24시간 아기들을 지키는 진주현, 김지우, 최다현, 고지윤, 김혜민 등 5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신생아 전담 전문의가 있다. 이들의 전문성과 역할 덕분에 일산병원은 고위험 신생아를 전원받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들 외에도 신생아 세부 전문의 3명, 전담 간호사 3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간호사가 NICU를 지키고 있다. 이곳에 입원하는 아기들은 어느 한 부분이나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의 문제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협진도 중요하다. 이 아기를 위해 소아외과, 안과, 소아심장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내분비, 소아재활의학 등 각 분야의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약제팀도 금식 중인 아기에게 꼭 필요한 총정맥 영양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처방된 용량에 맞춰 정밀하게 계량해 오랜 시간에 걸쳐 세심하게 조제해 주셨습니다. 윤신원 교수는 신생아와 미숙아는 급격하게 상태가 달라지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기 상태를 세밀히 자주 확인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원칙이라 말한다. 아기는 말을 할 수 없지만 표정이나 움직임, 피부색으로 자신의 아픔이나 문제를 이야기해요.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관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입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아기를 간호하는 간호 파트의 의견을 경청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도록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짧은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지만 보호자는 진심을 다해 아기를 관찰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말이나 의견도 중요하게 여긴다. 보호자와 전화 상담을 할 때 마지막 말은 늘 우리 아기 잘 부탁드린다입니다. 우리 의료진의 첫 마디는 우리 아기 오늘은 이고요. 한마음이 되어 우리 아기를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센터. 소중하고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 평생 건강 지킴이. 종합검진센터.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삶의 질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가 중요해지면서 건강검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일산병원 종합검진센터는 정확하고 편안한 건강검진, 평생 건강을 함께하는 건강지킴이를 슬로건으로 삼아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검사와 판독.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검진센터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수검자는 어떤 인력이 검사를 담당하는지, 어떤 의미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결과는 어떠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른 채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산병원 종합검진센터는 현대식 시설과 최첨단 의료 장비를 이용해 더욱 정확하고 편안한 건강검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에서 인증한 우수검진기관으로 기본검진부터 분야별 정밀검진, 프리미엄 검진, 연령별 검진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검진이 이루어진다. 또한 대한소화기 내시경연구재단에서 인증한 우수내시경실로 선정돼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다른 강점은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며 개인의 나이와 생활 패턴, 성별, 유전적 소인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인과 전문의가 해당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하며 검진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검사 항목의 최종 결과를 각 전문 진료 파트 전문의가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검진 결과 판정 및 상담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해당 진료과로 바로 연계해 원스톱 진료가 가능하다. 개인별 맞춤식 종합검진이 가능한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 일산병원 종합검진센터는 개인별 맞춤식 종합검진이 가능하도록 성별, 연령별 특화검진과 다양한 선택 정밀검진을 운영한다. 연령별 검진으로는 다면적 인성검사와 성장판 검사를 포함한 스쿨업 프로그램, 남성, 여성 호르몬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포함한 해피웨딩 프로그램이 있다. 또 40에서 50대는 심뇌혈관 질환이나 소화기계 호흡기 질환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전환기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갱년기 호르몬 검사를 포함한 50+, 기억력 평가와 노인 심리평가를 포함한 60뉴라이프를 진행하며 성별 프로그램으로 전립선 초음파와 남성 호르몬 검사를 포함한 남성 정밀검진, 유방, 갑상선, 부인과 초음파를 포함한 여성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다양한 선택검사들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된다. AI를 접목한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산병원 종합검진센터는 AI 내시경인 웨이메드 엔도를 내시경실에 도입해 대장 내시경 검진 시 의료진을 보조해 병변 감지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빅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내시경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대장 내 이상 병변의 유무를 감지해 의료진이 위장관 질환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돕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관된 의료질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파트너로 활용되고 있다. 일산병원 종합검진센터는 앞으로도 검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검증된 검사 항목을 도입해 선택검사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유전자 검진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검진의 방향성과 생활습관 구축에 기준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국제진료센터와 협업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몽골과 러시아 등 CIS, 독립국가 연합국가들의 검진을 유지하고 국제 수검자의 범위를 다른 국가들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일산병원 종합검진센터 이용 가이드. 일산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검진은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된다. 검진 당일에는 각 검사실에 정보 표시 시스템을 도입해 수검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대기 순서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한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할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해 대장 용종으로 외래진료 및 장 준비를 다시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였다. 검진 결과는 내원 상담 또는 우편, 메일, 일산병원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이 검진의 목표. 일산병원 종합검진센터 박영민 센터장. 건강검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조기 진단으로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진은 각 항목의 정확한 검사와 정확한 결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전문 의료진이 검사하는지, 그 결과를 전문 인력이 확인하고 확정짓는지, 치료를 요하는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진료과로 바로 연계가 이루어지는지를 고려하여 검진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마다 생활 습관과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이를 고려한 맞춤형 검진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일산병원 종합검진센터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다지는 길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메디컬
정밀하고 안전한 로봇 수술 시대로의 전환. 로봇 수술 센터. 일산병원은 지난 2016년 다빈치 11 로봇 수술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기 북부 지역에서 대표적인 로봇 수술 거점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로봇 수술 2,500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며 그간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환자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4세대 로봇 수술 장비인 다빈치 SP 도입과 더불어 확대 개소한 로봇 수술 센터가 바로 그 현장이다. 로봇 수술은 미세한 움직임과 조작이 가능해 작은 구조물이나 복잡한 해부학적 부위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복 수술에 비해 상처가 훨씬 작게 남고 수술 후 통증이 감소하고 회복이 빨라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특히 로봇 팔은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 출혈을 최소화하고 수술 도중 출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지혈할 수 있다. 작은 절개와 최소 침습적 수술 덕분에 감염, 상처 치유 문제, 기타 합병증 위험이 낮아지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최근 일산병원 로봇수술센터에서 도입한 다빈치 SP는 좁은 수술 공간에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한 단일공 전용 로봇 수술 장비로 수술 후 피부 조직에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을 줄이고 흉터도 최소화해 환자의 미용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 고화질 3D 카메라를 통해 확대된 입체적 시야를 제공해 섬세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로봇수술센터는 다빈치 S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술 정확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환자들에게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른 치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환자의 치료 결과 향상에 기여. 비뇨의학과 김영식 교수. 비뇨의학과 질병을 수술적으로 치료할 때 로봇 수술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뇨기 장기인 신장, 요관, 전립선, 방광은 주로 장을 둘러싸고 있는 복막 바깥의 위치의 복강을 통해 비뇨기 장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공간도 협소해 수술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을 위해 상당히 긴 피부절개가 필요했던 만큼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워 환자에게 질병 이후에 여러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긴 피부절개 상처로 인해 미용면에서도 좋지 않았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은 특수 카메라로 10배가량 사물을 확대해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수술 중 세밀한 부분까지 쉽게 볼 수 있고 정밀한 기계적 조작이 가능해 작은 구조물이나 미세한 조작이 필요한 수술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전립선절제술 등에서 기능상 중요한 신경과 혈관을 보존할 수 있어 요실금과 발기부전 방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로봇 수술은 일반적으로 최소 침습적 방식으로 작은 부위를 절개해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회복 시간이 짧고 통증이 감소하며 수술 합병증 발생이 적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로봇 수술은 비뇨기과에서 환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다학제 진료. 외과 허호 교수. 일산병원 외과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유방암 최소 침습 수술과 동시재건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초 침습 수술로 유두를 보존하면서 유방 전절제술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유방재건술이 성공한 사례는 국내 의료기관 중에서 두 번째 거둔 성과입니다. 수술 시 많은 부분을 제거할수록 그에 따른 후유증이 커집니다. 최근에는 50% 이상의 암 환자에서 유방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유방보존술을 시행하고 감시림프절 생검이라는 수술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겨드랑이 림프절을 조금만 절제함으로써 유방암 환자들을 힘들게 했던 림프 부종 빈도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유방암 2기, 3기로 진단을 받아 유방을 모두 절제하고 겨드랑이 림프절을 넓게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도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술 범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 훨씬 좋아졌습니다.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에는 성형외과 선생님이 보건수술을 동시 또는 나중에 시행하기도 하고 겨드랑이 림프절을 넓게 제거해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성형외과에서 손상된 림프관을 연결하고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실시해 회복을 돕습니다. 근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로봇 수술법 적용. 산부인과 서종욱 교수.
일산병원 산부인과에서는 다빈치 11, 다빈치 SP 등 첨단 로봇 수술 시스템을 도입해 자궁근종, 자궁암, 난소암 등 다양한 부인과 질환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궁근종은 50세 여성의 유병률이 70에서 80%에 이르는 가장 흔한 부인과 양성종양으로 40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폐경 이후에 자궁근종이 없어진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가 지연되면 빈혈이 심해지거나 큰 근종에 의한 주변 장기의 폐쇄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 육종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사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 보통 개복이나 자궁경, 로봇 수술을 포함한 복강경 수술법이 적용됩니다. 로봇 수술은 기존 복강경 수술과 달리 3차원 입체 영상과 수술 부위 열배 확대 관찰, 미세 손떨림 보정 등 정밀한 시술이 가능해 자궁근종, 자궁암 수술에서 높은 성공률과 환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일공, 한 개의 절개 로봇 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도입해 더 발전된 최소 침습 수술로 미용적인 측면에서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클리닉 원. 뇌경색 예방과 LDL 콜레스테롤. 신경과 이진구 교수. 진료 분야. 뇌졸중, 경동맥 질환, 뇌혈관 중재적 시술, 모야모야병, 두통, 어지럼증, 심뇌혈관질환센터. 진료 시간. 월, 오전, 오후, 수, 오전, 금, 오전.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모든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오늘날, 노인성질환의 대명사처럼 보이는 질환 중 하나는 연령대별 유병률이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뇌경색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다른 노인성질환과 달리 왜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걸까요? 뇌경색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단되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고령입니다. 또 뇌경색을 악화하거나 유발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잘 갖추어지면서 이전보다 건강관리에 관심과 노력이 커졌고 그 결과 의도치 않게 뇌경색의 예방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뇌경색이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압 조절입니다. 환자들도 이제는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내과 선생님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의미는 혈압이 상대적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위험인자라는 것입니다. 혈압 조절이 중요한 이유. 외래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의외로 가족력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특정한 유전 질환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족력이 주는 상대적 위험도는 고혈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족력에 지나치게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고혈압을 더 경계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처음 처방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이때 외래에서 차마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실래요? 아니면 약을 먹지 않고 혈압을 높게 유지하다가 뇌경색의 위험을 감수하실래요? 제2차 세계대전 말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사망 원인은 고혈압이었습니다. 혈압이 200mmHg 이상이었는데 당시에는 혈압을 낮추는 약이 개발되지 않아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혈압약은 정말 잘 드셔야 합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대사질환이 늘었습니다. 대사질환을 예방하려면 규칙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지질 대사를 개선합니다. 여기까진 상식이고 혈관을 다루는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의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에는 전다 능력이 가해집니다. 이 자극은 내피율의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여러 경로로 죽상경화증을 억제하고 죽상경화반을 안정화해 뇌경색 발생을 줄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뇌경색 예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조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지혈증 조절, 특히 LDL, 저밀도 지질 단백질을 낮추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아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수많은 의학 연구에서 LDL 콜레스테롤 조절의 필요성과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체감하고 있으며 아직 효과가 덜 반영되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전에는 LDL 수치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뇌출혈이나 치매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기우였음이 밝혀졌고 혈관을 보는 의사들은 LDL은 낮을수록 좋다는 견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고지혈증약, 스타틴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복용을 말리는 것을 볼 때마다 의대에 다닐 때 교수님께 들었던 인상적인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효과도 없다. 스타틴에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심하면 약을 끊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아예 복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자체가 치명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정도 부작용으로 삼가야 할 약이 아닙니다. 적응증이 되면 복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스타틴은 뇌경색 유병률 감소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심혈관계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병태 생리가 유사하며 임상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이 뇌혈관 질환보다 대략 5에서 10년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환자의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의미 있는 협착이 드물지만 반대로 경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는 환자 중 상당수는 심혈관 질환을 동반합니다. 이는 많은 환자가 신장내과에서 먼저 진단을 받고 스타틴과 항혈소 판제를 복용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이 뇌혈관 사건의 발생을 함께 억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LDL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스타틴을 복용합니다. 환자들이 보여주신 임상적 결과를 직접 보면서 이 약을 복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 예방을 위한 일상 수칙. 1. 혈압 관리를 잘하세요.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2.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운동은 너무 과소평가된 뇌졸중 예방법입니다. 3. LDL이 높으면 스타틴을 반드시 드세요. 잘못된 의학 정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당뇨 관리, 건강식, 금연, 금주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클리닉 초. 관상동맥 질환, 초기 증상부터 예방까지.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효현 교수. 진료 분야. 후천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대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심부전, 심장이식, 하지혈관질환, 정맥류. 진료시간. 화, 오후, 금, 오전, 오후.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은 사망 원인 상위에 속하며 급성으로 발생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유형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심증.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나 압박감이 특징적이며 주로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협심증보다 훨씬 심한 가슴 통증이 지속되며 즉각적인 응급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장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고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과 경고 신호. 관상동맥 질환은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경험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슴을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 목, 어깨, 팔 등으로 뻗치는 방사통. 숨이 차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고역, 어지럼증. 특히 당뇨병 환자나 고령 환자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단순 피로, 소화불량, 호흡곤란만 나타나기도 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된 만성질환. 관상동맥 질환은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질환은 혈관을 손상하고 동맥경화를 가속화하여 관상동맥을 좁히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흡연, 비만, 만성 신장질환도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대사질환 관리가 곧 심장질환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관상동맥우회술의 역할과 의의. 관상동맥우회술, CABG은 막히거나 좁아진 관상동맥을 새로운 혈관으로 오회해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수술입니다. 환자 자신의 내흉동맥, 흉부 안쪽 혈관, 요골동맥, 팔의 동맥, 복제정맥, 다리의 정맥 등을 이용해 막힌 관상동맥 대신 연결합니다. 이로써 심장에 안정적으로 혈류를 공급할 수 있으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증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됩니다. 여러 혈관이 동시에 좁아진 다혈관 질환 환자. 좌주간부처럼 중요한 혈관이 막힌 경우. 스텐트 삽입술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재협착이 반복되는 경우. 당뇨병을 동반한 심한 관상동맥 질환 환자. 관상동맥우회술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적인 생존율 개선과 재발 위험 감소입니다. 스텐트 삽입술이 단기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관상동맥우회술은 장기간 혈류 공급을 보장하므로 특히 당뇨병 환자나 중증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수술 기술이 발전해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심폐기계를 사용하여 심장을 멈춘 뒤 시행했지만 요즘은 심장을 뛰게 둔 채로 시행하는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도 널리 활용됩니다. 이는 고령 환자나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에서 수술 위험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최소 절개로 흉부를 완전히 열지 않고 시행하는 최소침습 관상동맥우회술도 일부 환자에게 적용의 회복과 미용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 회복과 재활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걷거나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면 10년 이상 좋은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요약하면 관상동맥우회술은 단순히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가 아니라 심장에 새로운 혈류 통로를 만들어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중증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관상동맥 질환은 철저한 생활습관 관리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상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채소,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를 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금연과 절주. 흡연은 혈관을 손상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체중과 혈압 관리.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검사해 조기에 이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조절. 충분한 수면과 명상,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만성질환 관리 여부에 따라 발생 시기와 중증도가 달라집니다. 조기 증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관리가 심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환자 중심의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병원. AI 기술의 진보가 의료 분야에도 확산되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진료에 활용되고 있다.
일산병원은 고도화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 운영으로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의료진의 업무 효율도 높이고 있다. 의료 현장에 AI 기술을 더하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AI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야가 영상이다. 대량의 이미지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판독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진단 결과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임상적 가치도 높다. 일산병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AI 기술인 영상검사 판독 지원 시스템은 엑스레이 영상에서 의심병변을 AI가 자동으로 탐지해 표시하며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상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다빈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AI가 신속하게 확인해 정상 환자의 영상을 빠르게 처리하고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이는 영상에 더 집중할 수 있어 판독 효율이 높아졌고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이상 부위를 색, 구역 표시, 확률값으로 표시해 진단 속도와 판독 정확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증도 예측 시스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데 환자의 혈압이나 맥박 등 임상 데이터와 검사 결과를 AI가 분석해 중증도를 평가하고 예후를 예측해 상태 변화 시 조기 개입을 지원한다. 중증도 예측 시스템은 상태 변화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기능 이외에도 이 정보를 활용해 병상 배정 등 병원 자원을 활용, 배분해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증도를 평가하면 병상 배정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활용돼 응급 중증 환자를 우선 배정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전까지 의료 현장에서 AI는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보조 역할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료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의료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산병원이 진행하는 기록지 자동 생성 프로젝트가 실제로 구현되면 진료 요약과 의무 기록 관리 효율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환자 개인의 치료 이력과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치료, 예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AI는 진료뿐 아니라 병원 경영과 운영 관리에도 확대 적용돼 진료 흐름 분석을 통한 외래 입원 환자 효율화 관리, 자원 최적화 등 병원 운영의 여러 과제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가 핵심이 될 것이다. 즉, 생체 신호 측정기기에서 수집된 혈압 등 건강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의료진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퇴원 후 자택 등 공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해 구축하고자 한다.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병원. 스마트 병원은 AI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 전반을 효율화하는 체계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주는 편의 기능의 개선을 넘어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환자 안전 향상에도 효과적이다. 일산병원은 입원 환자 관리를 위해 매일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중 블루투스 기반 기기를 통해 혈압, 맥박, 체온, 혈당 등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의 의무 기록으로 저장된다. 이를 통해 수기로 옮겨 적고 타이핑하는 과정을 줄이고 환자의 활력 징후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효율성과 정확성이 모두 향상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의료진이 직접 병실에 가지 않아도 환자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가령 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할 때 주입 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고위험 약품이 주입되거나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의 이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 치매, 인지기능 장애 등 고위험 입원 환자의 정보 확인이 가능해 담당 의료진에게 알람을 제공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일산병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원격 모니터링 및 정밀의료 중심의 확장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링을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하나의 기기로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에 호흡수와 체온을 추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기를 개발 중이다. 개발 완료와 더불어 실제 활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과정을 거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환자가 착용했을 때 담당 의료진이 PC, 태블릿 등에서 언제든지 연속 모니터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향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병원 내 입원 환자뿐 아니라 퇴원 이후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도 상태를 연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제2번 예방, 응급 상황 조기 대응 등 환자 안전은 물론 치료 효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환자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오성진 기획조정실장, 심장내과 교수. 스마트 병원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산병원은 디지털 기술과 AI가 결합한 시스템을 도입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돕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도모하는 가운데 환자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의료 기술이 향후 진료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의료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가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일산병원은 스마트 병원 운영을 통해 생체 신호 측정 기기에서 수집된 혈압 등의 건강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의료진과의 연결 시스템을 퇴원 후 자택 등 공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해 구축하고자 합니다. 땡스. 마음으로 느껴지는 온기.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듯 진심을 다하는 손길은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치료해줍니다. 일산병원에 전해온 환자와 보호자의 감사 인사는 의료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2. 응급의학과 윤병석 선생님. 친절하게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파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결차도가 없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보려고 생각하는 중에 진찰하셨던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CT 검사 결과상 진료 시 설명한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시며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전화하셔서 예약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진료 때에도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보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며 나아진 것이 없는 듯해 많이 속상했는데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 급하면 응급실로 오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가 증상이 좀 나아져 외래 방문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시고는 다시 연락 주셔서 책망이 아닌 괜찮은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한 한편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김희선 교수님과 산부인과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 MFICU 선생님들. 산모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수호천사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2번의 짧은 퇴원을 제외하고 약 3달 정도 입원했던 쌍둥이 엄마입니다. 항상 바쁘시지만 교수님을 기다리는 산모들을 위해 오전, 오후 회진을 빠짐없이 돌며 산모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불안한 산모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늘 웃으며 정성껏 대답해 주시던 김희선 교수님. 길어지는 입원 기간에 제가 많이 지쳐 잠깐 퇴원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대기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는 말씀에 정말 든든했고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산부인과 김연경 선생님. 제가 입원하고 가장 처음 만난 선생님인데 산모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헤아려 주셔서 첫날부터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이은지, 김효진 선생님. 교수님께서 다른 일로 바쁘실 때에는 기다리고 있는 산모들을 찾아와 산모들의 상태를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늘 밝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고위험 산모, 태아통합치료센터 장은진 팀장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하셔서 누구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희선 교수님과 산부인과 전담 간호사 선생님들. 고위험 산모, 태아통합치료센터 선생님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일산병원. 80평생 다닌 병원 중 으뜸입니다. 제가 살아온 80평생 수많은 병원을 다녀보았으나 그중 일산병원이 으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문을 들어서면 만나는 탁 트인 넓은 공간과 처음 온 사람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은 미로처럼 찾기 힘든 타 병원과 달랐고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중앙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아주 고맙게 사용 중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화장실은 편리하고
넉넉하게 비치된 의자는 잠시 쉬어가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천균 교수님을 비롯해 응급실, 병실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들, 간호조무사님들의 친절함에 다시 한번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몸이 아파 찾아온 제게 건강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2. 파리병동 선생님들과 의사 선생님들. 어머니를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무려 100여일 동안 병원에 계시다 퇴원하셔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투석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흡기내과 이선민 교수님, 신장내과 강희화 교수님, 11층 중환자실 교수님, 당시 너무 급박해서 아직까지 성함도 모릅니다. 당직의사 선생님, 그리고 파리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과 조무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폐렴으로 응급실에서 응급병동, 일반병실, 중환자실, 임종실, 다시 일반병실로 옮기기까지 수많은 의료진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팀워크 덕분에 2달 만에 눈을 뜨고 깨어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신장 투석하러 일산병원에 방문해야 하고 콧줄과 소변줄을 하신 상태로 퇴원하셨지만 이 정도까지 회복되신 것은 기적입니다. 가족 중 일부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실 후를 준비하고 있던 생과 사의 기로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지켜주신 일산병원 의료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소아청소년과 윤신원 교수님. 가장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2012년 1월 신생아였던 제 아이가 세균성 뇌수막염과 폐혈증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보니 교수님이 지금도 병원에 계신 것 같아 너무 기쁜 마음에 글 남깁니다. 그때 치료를 너무 잘 해주시고 돌봐주셔서 평생 누워서 코로 우유를 먹을지도 모르고 뇌손상으로 걷지도 못할 수 있다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중1 사춘기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힘든 나날이었는데 다정하고 상냥하게 상담해주시고 아이를 사랑으로 치료해주신 윤신원 교수님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2. 비뇨의학과 김영식 교수님. 긴 시간 어려운 수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교수님께 감사 인사가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4일 김영식 교수님께서 방광암 로봇 수술을 집도하셨던 환자의 가족 딸입니다. 작년 여름 부모님을 모시고 휴가를 다녀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혈뇨를 보셔서 일산병원 응급실을 통해 바로 김영식 교수님께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까지 진료받고 계십니다. 처음 증상을 발견한 후 입퇴원, 항암, 수술 등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온 가족이 처음 겪는 혼란의 연속이었지만 교수님께서 수술을 잘 해주시고 수술 후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지금은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가족들도 다소 안정을 찾아가다 보니 이제서야 긴 시간 어려운 수술을 집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컬처. 운동과 친목으로 뭉친 사람들. 여자 풋살 동호회 백주FC. 여자 풋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백주FC는 백석동에 사는 병원 동료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안한 우리 병원에도 풋살 동호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운동과 친목 두 가지를 함께 잡아보자는 데까지 이르렀고 병원 풋살 동호회가 탄생했습니다. 팀이라서 좋다. 풋살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풋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팀이라는 점입니다. 운동장에서 누군가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되고 또 잘못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믿고 보완하며 함께 뛰는 과정에서 진정한 팀워크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직장 동호회로서 풋살은 나이와 부서, 직급을 넘어 한 팀으로 어우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백주FC 멤버로서 하나가 되고 평소 직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소속감과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풋살과 함께하는 성장의 시간. 근무를 마친 뒤 피곤한 몸으로 공을 차고 달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활력을 얻습니다. 전신운동이라 건강이 좋아지고
쌓였던 스트레스도 땀과 함께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골을 넣고 팀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함께 기뻐하는 순간은 개인적으로도 큰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풋살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팀과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며 건강을 지켜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풋살이야말로 직장 동호회 활동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잘못해도 괜찮다.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풋살을 시작한 회원들은 건강을 챙기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며 직장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풋살 관련 정보를 나누며 많은 선후배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성숙한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의미를 느끼는 순간들. 백주FC 창단 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해 대회에 참가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지난 9월 19에서 20일 보건복지부 산하 여자 풋살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1승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목표였지만 팀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1무 1패로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창단 후 첫 도전에서 3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산병원의 이름을 걸고 뛴 백주FC 선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땀 흘리고 몸을 던져 부딪히며 멍들고 상처가 나도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함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아쉬움 속에서도 큰 자신감을 주었고 다음 대회에서는 우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삶의 즐거움을 찾는 시간. 백주FC는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병원 인근에 있는 백석체육센터 풋살장에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실력 있는 코치님 지도 아래 기본기 훈련과 실전 연습을 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습니다. 공을 차고 패스를 주고받고 슛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짜릿한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성취감이 풋살을 계속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산병원 직원분들을 풋살 동호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컴온. 리서치.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아스피린 사용과 초기 심혈관 및 출혈 위험 연구. 신장내과 김재영 교수. 만성 신장질환, CKD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 보건 문제로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CKD 환자는 일반 인구에 비해 심혈관 질환, CVD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으며 실제로 이들 환자의 사망 원인 절반 이상이 심혈관 질환과 직결된다. 따라서 CKD 환자의 심혈관 질환 예방 전략을 확립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약제로 심혈관 질환의 2차 예방 효과는 이미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 1차 예방에서의 효과는 아직 논란이 많다. 특히 CKD 환자에서의 근거는 부족하며 기존 연구들은 CKD 환자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임상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CKD 환자는 출혈소인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아스피린 사용 시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의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심혈관 질환 경력이 없는 CKD 3, 4단계 환자에서 아스피린의 1차 예방 효과와 출혈 위험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추적 기간 7년, 약 171만 명 대상 연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검진에 참여한 40에서 79세 성인 중 사구체여과율, 이지에파워이 15에서 59mm/min/, 1.73제곱미터 범위에 해당하는 CKD 환자 약 171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중 기존의 아스피린이나 다른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복용했거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CKD 3, 4단계 환자 59만 9,678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들 중에서 새롭게 아스피린 100mg/일을 처방받은 환자 1만 5,862명과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은 7만 9,305명을 5성향점수 매칭하여 비교 분석했다. 평균 추적 기간은 약 7년으로
주요 효과 평가 변수는 첫 번째 심각한 심혈관 사건, 비치명적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관상동맥 재관료술, 심혈관 사망이었으며 안전성 평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위장관 출혈 또는 두개내 출혈로 설정했다. 아스피린 사용군에서 출혈 사건 증가. 연구 결과 아스피린 복용군과 비복용군 간의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은 각각 연천인년당 8.0건과 9.0건으로 전체적인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스피린 사용은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약 42%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일부 40에서 59세 중년 환자에서는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반면 안전성 분석에서는 아스피린 사용군에서 출혈 사건이 명확히 증가했다. 아스피린 복용군은 연천인년당 6.7건이 출혈 사건이 발생했으며 비복용군의 4.7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위장관 출혈과 두개내 출혈 모두에서 위험 증가가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사망률 역시 아스피린 복용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심혈관계 원인, 예시암 등에 의한 사망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KD 환자에게 신중한 처방 필요. 이 연구는 국내 대규모 실제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CKD 환자에서 아스피린의 1차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동시에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결론적으로 CKD 환자에서 아스피린은 심혈관 질환 1차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 경력이 없는 CKD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일률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권고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중년 환자에서 심근경색 예방 효과가 관찰된 점은 향후 환자의 연령, 동반 질환, 출혈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CKD 환자에서는 아스피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 혈압, 혈당 조절, 이상지질혈증 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적으면서 효과가 확립된 예방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CKD 환자의 아스피린 사용에서 효과 대비 위험의 균형을 다시금 환기했으며 향후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한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임상 현장에서는 개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아스피린 처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특히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대체적 예방수단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슈. 건강과 희망을 나눈 소중한 시간.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 경제적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치료비와 수술비,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일산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환자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음악회와 함께했다. 9월 12일 일산병원 4층 재활공원에서는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은 일산병원과 전국협력병의원, 전국 184개 공단 봉사단과 결연한 아동보호시설과 연계해 추진된다. 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공단 대표 사회공헌 사업 하늘반창고 키즈로 인연을 맺은 보호시설 거주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등 병원 밖에서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질환의 치유를 돕는다. 전달식이 진행된 후에는 일산병원 환자들에게 치료의 희망과 격려를 전하는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일산병원 한창훈 병원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병동을 돌며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나 격려와 위로의 시간을 보냈다. 공단 사회공헌 브랜드 하늘반창고. 2023년 탄생한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는 공단 사업과 연계해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사회공헌의 밀도와 강도를 높이고 공단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석 이사장을 단장으로 전국 지역 본부별로 구성된 단위봉사단이 어린이, 청년, 어르신 등으로 세분화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헌공 국민과 지역사회에 더 친근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위드 뉴스.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일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과 응급 등 필수 의료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원정 진료 없이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산병원은 이번 지정에서 필수 요건인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연간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항목 350개 이상 등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파주 민통선 지역 의료봉사 실시. 일산병원은 7월 10일 경기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통선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장단면 인근 의료취약 지역 주민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봉사에는 공단 하늘반창고 봉사단과 육군 일보병사단 의무대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일산병원은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 의사 3명을 포함해 간호사, 약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만성질환 상담, 근골격계 진료, 구강검진 등 다양한 진료가 이루어졌다. 소셜아이 어워드 2025 의료 분야 인스타그램 대상 수상. 일산병원이 7월 24일 열린 소셜아이 어워드 2025에서 의료 분야 인스타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 어워드는 디자인,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항목을 기준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선정한다. 일산병원 인스타그램은 질병정보, 건강상식, 의료서비스 등 건강정보를 다양한 콘텐츠로 알기 쉽게 전달해 콘텐츠 기획력과 전달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기 북부권역 모자의료 진료협력 간담회. 일산병원은 9월 6일 경기 북부권역 모자의료 진료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역모자 의료센터가 주관해 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거둔 성과와 임상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소통을 통해 경기 북부권역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했다. 일산병원은 지난 2018년 경기 북부권역 유일의 권역모자의료센터, 올해 4월에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경기 북부권역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한뇌졸중학회,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 획득. 일산병원이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평가한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018년부터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뇌졸중센터 인증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2021년에 뇌졸중센터와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등 2단계 인증체계를 도입했다. 재관류치료는 급성 뇌경색 환자에 막힌 뇌혈관을 열어주는 대표적 치료로 정맥에 혈전용 해제를 투여해 혈전을 녹이거나 특수기구를 삽입해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다. 6년 연속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며 6년 연속 폐렴 진료 우수기관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전국 59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산병원은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단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숨은 고수. 환자에게 힘이 되는 순간을 위해 달려온 시간들.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 이유나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그 회복과 성장에 기여하는 전문가입니다. 일산병원 임상심리실에는 저를 포함해 수련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는 보통 심리평가, 심리치료, 자문,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는데 일하는 곳에 따라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산병원 임상심리실에서는 영유아를 비롯해 청소년, 성인, 노년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평가 치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러한 작업을 수련생들과 함께 수행합니다. 심리평가 작업은 지능검사를 비롯해 사고 특성 및 정서,
기억력 검사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종합심리검사는 환자의 직접 수행에 의한 대면 검사, 4시간 내외와 자기보고식 검사, 2시간 내외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채점 및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의뢰 사유에 맞춰 보고서에 담겨 제출됩니다. 심리치료에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보호병동 및 납병동 인지재활치료 프로그램 외외의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 10회기, ADHD 아동 대상 사회기술 훈련, 8회기 등이 있고 개인상담도 실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일산병원에 임용되어 올해로 15년째 근무하고 있고 수련과정 3년을 포함하면 일산병원과의 인연은 18년째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한 기관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보람된 순간은 우리가 전하는 전문적인 평가와 진심 어린 상담, 치료 경험이 환자의 필요에 정확히 닿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잘 다룰 수 있는 힘을 되찾아가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 임상심리사로서 소명의식과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임상심리실은 지하 1층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복귀해 보호병동이 다시 열리면 일상이 더욱 바빠지겠지만 이전처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좀 더 유기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에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랜 기간 뵙지 못했던 병동 선생님들을 다시 만날 날도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임상심리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 지원을 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늘 애쓰고 있는 수련생들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